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3월 5일 화요일입니다. 마감 브리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마감 브리핑은 이제 개인 사정으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지금 녹화를 한참 진행 중에 있었는데 뭐 설정이 잘못되는 바람에 지금 다시 또 재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했던 말을 또 반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자, 어제는 이제 국장이 올랐었다가 오늘 다시 급락을 했는데, 급락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빠졌는데, 우리 지난주 목요일날 장 마감하고 나서 3월 3일절 휴일이었었죠, 그죠? 우리 쉬는 동안에 미증시는 2번 열렸는데 이틀 연속 미증시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어제 국장이 올랐던 것이고, 오늘 빠졌는데, 재밌는 거는 뭐 어제 올랐던 건 그렇다고 쳐요. 미증시가 이틀 연속 올랐으니까. 근데 어제 미증시는 어땠습니까? 정말 살짝 빠졌거든요. 그죠? 다우는 0.2%, S&P는 0.1%, 네, 나스닥은 0.4%. 살짝 빠졌어요. 이틀 연속 급등한 거 치고는 정말 살짝 빠졌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푹 빠졌습니다. 그죠? 뭐 코스닥 0.76%, 코스피는 지금 거의 1%가량, 네, 하락을 했죠. 그래서 미국이 정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미증시가 살짝 기침하면은, 우리 증시는 피를 토한다고. 네. 뭐 지금도 가끔 적용이 되죠. 아시아 증시는 뭐 전체적으로 다 양호한 혼조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여전히 뭐 일본은 너무나 좋고요. 일본과 대만이 쭉쭉 올라가죠, 최근에. 부럽습니다. 네. 자, 원달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것은 주봉입니다. 주봉이 되겠고요. 주봉사 전 중기 상승률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밀릴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있다. 네. 주가가 20주선을 돌파를 했고, 보시면 이 저항선, 그죠? 저항선이 누르고 있는데 저항선 돌파 시도가 여러 번 나왔어요. 돌파했다가 빠졌다가 또 돌파했다가 빠졌다가 반복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20주선이 깨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언젠가 밀릴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 진행되는 흐름 자체는 너무나 안정적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한때 원달러는 좀 불안하다. 왜냐면 원달러가 급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확률상 국장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빠지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원달러가 조금 불안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했었었는데,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어요. 큰 변화 없고 계속 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은 코스피는 꾸준하게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뭐 코스닥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그러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지난번에 보시면 3일 매수 들어오고서 매도세로 전환됐고, 이틀 매수 또 매도, 또 3일 매수 또 매도죠. 그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코스닥은 지금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진 않는 코스피처럼. 네. 근데 아시겠지만 그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코스닥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코스닥인데, 네. 이게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그 1월 달에는 좀 빠지다가 2월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매수세가 최대 3일 아니면 이틀 또 3일, 그죠? 이걸 못 넘긴다라는 거죠. 작년 12월까지는 이제 장이 좋았었잖아요. 뭐 그때는 진짜 뭐 5일 이상도 들어오곤 했었습니다만은 4일, 3일, 4일, 5일. 근데 딱 그때 이후로, 네, 12월달 이후로 연속으로 가장 많이 들었던 게 3일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3일 들어오고 나서는 3일 연속 매도가 나온 적도 있었다.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코스닥의 외국인들의 수급 패턴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추가적으로 매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코스닥 3일 외인 매수 후 매도 전환, 추가적으로 매도세 나올 수 있음. 그렇겠죠? 패턴입니다. 수급도 분명히 패턴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 국내 증시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코스피는 여전히 과열권인데 딱 밀릴 자리에서 밀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위에 코스피 차트 보시면 여기 두꺼운 파란색 추세선 보이시죠? 저항선, 그리고 돌파 나왔다가 빠졌고, 돌파 나왔다가 빠졌었고, 그때 제가 하락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틀 연속 빠졌었습니다. 20선 부근까지 갔다가 지지받고 올라왔죠. 이때 제가 20선 지지여부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결국 지지받고 올라왔었어요. 올라왔지만 또 밀릴 자리에서 또 밀렸다라는 거죠. 네.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어제도 양봉이 나왔을 때 여기를 넘어갔었어요. 넘어갔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못 넘겼고 오늘도 다시 한번 돌파시로 나왔습니다만은 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점. 네,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과 비슷하게 자 돌파시도 나오고 또 지난번에 20선 테스트 또 돌파시도 나왔단 말이죠. 이번에도 20선 테스트 한번 넣을 수 있겠죠. 그죠? 오늘 밤 미싱시 결과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네. 여튼 계속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과열기권이기 때문에 추격하면 안 된다. 추격하면 안 된다. 최근에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뭐 이제 우량주도 바닥고 우량주들이 진짜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기아차도 그렇고 뭐 금주도 그렇고 평소 개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종목들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런 종목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조바심이 나잖아요. 조바심도 나고 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막 뒤늦게 매수 고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투자자들은 지금 되게 위험해질 수 있다. 조바심이 날 수 있어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죠? 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참아야 돼요. 지금은. 지금 막 추격 매수할 때 아닙니다. 확실히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그런 정보들이 없으면 그냥 내가 뭐 운이 없었던 거지 생각하고서 그러면 지금은 미련을 버리고서 기다려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언제 사야 돼요? 빠졌을 때 사야죠. 빠졌을 때. 그쵸? 추세는 좋아졌어요. 제가 월봉 추세 좋아졌다고 했잖아. 그죠? 빠졌을 때 사야 돼요. 네,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 꼭지잖아, 꼭지. 맞죠, 여러분들? 기다려야 된다. 조바심을 버리고 최고점이 어디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조바심을 버리고 빠질 때 사는 전략으로 빠졌을 때 많이 빠졌을 때 한 전략으로 조바심 버릴 것. 네. 코스닥 마찬가지 여전히 과열권이고 근데 얘는 코스피 대비는 좀 강했어요. 왜냐면 코스닥 150 때문에 코스닥 150 최근에 보면은 그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에코프로 경제 그리고 3위가 지금 HLB 4위가 알테오젠인가 그럴 거예요. 얘네들이 최근에 막 번갈아가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150 지수가 계속 올라갔었어요. 지수 대비 되게 강했다고 1등이었습니다. 최근에 오늘도 전체적으로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150 지수만 양봉으로 마감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그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 스몰캡은 2주째 지금 하락 추세에 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그래프로 딱 준비를 해놨는데 작년 7월달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걔네 중심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막 모조리 그냥 급등이 나올 때 2차전지 단어만 들어가도 막 그냥 급등이 나오던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코스닥 스몰캡은 급락을 했던 거예요. 갑자기 뭐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랬어요? 그냥 수급 때문에 돈이 그러니까 당장 얘네들 쪽으로 돈이 몰리니까 여기서 외국인들이 팔고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여기서 팔아가지고 이거 사는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손실을 이걸로 커버하는 그런 전략으로 여기서 팔고 여기를 매수하는 전략으로 갔던 거예요. 한때 양극화 현상이 되게 심했었죠. 순환매입니다. 결국 순환매.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흐름은 사실상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뭐 언제 갑자기 이렇게 나온다, 또 언제까지 진행이 된다 정해진 게 없거든요. 외국인의 마음입니다. 몇 장소 마음대로 걔네 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매일같이 이런 것도 아니고 똑같이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움직일 때도 있고 작년처럼 코닥 150이 올라가고 스몰캡이 빠질 때도 있고 또 반대로 그러니까 저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코닥 150이 드디어 빠지기 시작을 하죠. 급등했던 게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약했던 스몰캡이 또 강세를 거의 한 2주 정도. 스몰캡만 계속 빠지면 솔직히 억울하잖아. 그죠? 150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뒤늦게 너무나 싸졌던 중소형주들이 갑자기 막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같이 빠졌고요. 네. 그러다가 같이 올라오다가 올해 1월 달에는 스몰캡이 딱 봐, 누가 봐도 스몰캡이 강했죠. 1월 달에는 스몰캡이 강했고 이제 2월 들어가지고 이제 150이 또 다시 의기양양해진 겁니다. 네. 매번 달라요. 이거는 흐름이 이렇게 되는 장세다. 아무튼 지금은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포모 현상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코스피 우량주들도 급등이 나왔지. 코스닥 150도 막 급등이 나오지. 근데 이미 막 급등 나온 거 추격 매수하기도 되게 부담스럽지.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장세거든요. 이럴 때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장 수익 내기 좋은 장세가 언제냐면 150도 가고, 그러니까 150이나 스몰캡이 같이 갈 때, 이럴 때가 만만하죠. 예. 이럴 때가 내 특정 지수만 가고 특정 지수 안 갈 때는 승률이 떨어지거든요. 단타 아니면은 장중 뭐 이제 2% 3% 노리는 단타 같은 거 아니면은 쉽지 않다. 하여튼 이렇습니다. 자, 미국 증시 분석인데요. Fear and Greed 인덱스는 79인데 지금 거의 한 2주 넘게 79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주 넘게. 자, 이번 주 지표는 오늘 지표는 11시 45분에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정 넘어서 ISM, 비제조, 고용지수, 구매자 지수, 물가 지수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근데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예. 장중에 장중 분봉 흐름에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큰 흐름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 주 중요한 거는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예정된 고용 지표가 되겠어요. 지난 2월 달에 그 고용이 서프라이즈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졌고, 고용지수는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거기다가 평균 시간당 임금은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갔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지수 하방을 나타내는 지표였는데, 그때 어땠냐면 나스닥 선물이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지지박 올라가 버렸어요. 지난 그 2월 달에는 2월 중순이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나왔던 게 만약에 연속성을 띈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계절성에 따른 일회성이었던 것인지, 이걸 이제 알기 위해서 이번 주 거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번에도 고용이 비농업 고용이 잘 나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증시는 크게 한번 휘청일 수 있다 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일회성인 줄 알았는데 야, 이게 연속성을 띈 것이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참고하시고, 다음은 이제 이거는 그 미국의 어떤 경제 칼럼에 제로 헤지라고 있어요. 유명합니다. 많은 그 경제 관련 유튜버들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수많은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되게 많이 참고하는 그런 사이트 칼럼이에요. 제로 헤지. 거기 올라온 이제 그래서 따온 건데, 지금 보면은 100일마다 부채가 1조 달러씩 증가하는 미국 그래프 나와 있죠. 예, 참고로 우리나라의 GDP는 1.7조 달러다. 근데 미국은 부채가 그냥 100일마다 1조 달러씩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엄청난 거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니까. 그죠? 돈 쓰는 게 돈 들어오는 것보다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QT죠. 지금 QT가 뭐예요? 양적 긴축. QE는 뭡니까? QE는 양적 완화. 양적 완화가 뭐예요? 항상 그 소위 여러분들 이제 양적 완화로 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돈 풀기, 맞아요, 돈 풀기죠. 네, 돈 풀기를 알고 계시는데 돈을 어떻게 풀어요? 자,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죠. 돈 달러를 누가 찍어냅니까? 연준이 찍어냅니다. 찍어내요. 미국이 이제 뭐 재정적으로 또 금융 위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같은 또 심각한 위기를 겪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금리를 낮추는 거죠. 제로 금리까지 낮춥니다. 네. 근데 금리를 낮춰도 해결이 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풀어야 돼요. 그게 이제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는 건데, 달러를 찍어서 뭘 삽니까? 국채를 매입을 합니다. 국채는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들,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정부가 발행하면 국채가 되는 거죠. 정부가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이 채권 시장은 크게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뉩니다. 유통시장이라는 거 있고 발행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가 이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 발행시장에 해당되는 것이고,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누군가 사서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유통시장에서 사고 팔고 거래가 되는 건데, 즉 연준은 달러를 마구마구 찍어내가지고 이 유통시장에서 벅벅 긁어 모으는 거죠. 국채들을, 정부가 발행한 따끈따끈한 국채들을 막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준의 달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고스란히 정부로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 돈이 풀리는 거예요. 이 유통시장에서 돈이 풀리는 겁니다. 연준이 막 찍어낸 따끈따끈한 돈이. 그러면서 이제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주식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각종 위험 자산들이 막 올라가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예.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 빚이에요. 국채를 발행했다. 자, 연준이 정부의 국채를 가지고 있다. 이 국채 같은 경우에는 다 만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짧으면은 뭐 2개월, 3개월도 있고 1년, 2년, 3년, 10년, 20년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준이 보유한 국채가 만기가 되면 미국 정부는 돈을 연준한테 줘야 돼요. 그죠? 그럼 반대가 되는 거죠. 돈을 풀었다가 이제는 만기가 되면은 돈을 다시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QE.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할 때는 계속 이제 정부가 이제 돈을 갖다 갚으면 연준에 돈 갚으면은 그 돈으로 다시 또 연준은 계속 국채를 사고 하는 게 이제 QE인데 우리 이제 더 이상 QE 안 할 거야. 즉 재투자를 안 하는 거죠. 네. 나 더 이상 이제 국채 안 살 거야. 정부 너희 미국 정부는 우리한테 이제 돈만 갚아. 나 더 이상 국채 안 살게 하는 게 이제 QT가 되는 거예요. 양적 긴축. 무슨 말인지 알죠? 나 더 이상 안 사. 야, 우리 재투자 안 할 거야. 난 이제 돈 빨아들일 거거든. 그게 QT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여러분들? 네. 참고하시고 이건 기본 개념이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QE를 계속 하게 되면, QT를 하게 되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국채가 계속 어떻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네. 그거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입니다. 재정 적자 규모. 아무래도 이제 이때 2008년도,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 그때 이제 막 마구마구 돈 찍어내고, 그죠? 돈 마구마구 찍어내고 하면서 국채 무리하게 막 발행하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건 결국 빚을 지는 거잖아요. 예. 맞죠? 이해되시죠? 빚을 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지는 거죠. 이 당시에는, 위기 당시에는. 예. 그래서 그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자, 나스닥 볼 겁니다. 나스닥이 우리 연휴 때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었는데, 전 여전히 하락 전망. 제가 신이 아니다 보니까 최고점이 얼마가 될 겁니다. 까지는 제가 못 맞춥니다. 솔직히.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주가가 이렇게 돼요. 저는 하락할 겁니다. 하락 봅니다. 근데 또 올라가. 이건 틀린 겁니까? 올라갔다가 빠지면 결국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네. 뷰는 맞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최고점이 어딜지는 예측할 수 없어요. 정말. 반대로 최저점도 마찬가지로 예측이 불가능하다. 다만 하락 파동이 나올 것이다라는 방향성, 뷰. 그건 지금 저 안 바꿉니다. 비록 제가 계속 하락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나서 연휴 동안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지금 그 뷰를 바꾸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하락 전망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만든 시그널 때문이죠. 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나스닥 주봉 차트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블랙홀 시그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블랙홀.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이 검정색 띠 위로 올라오면 빨아들이는 거예요. 밑으로 끌어내리는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블랙홀 자리에 붙였는데 이게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 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적 완화. 시장에 돈이 풀릴 때 유동성 상승일 때는 이게 안 먹혀요.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게 코로나거든요. 코로나.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는 블랙홀 시그널 믿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때도 보시면 초반에는 강하게 올라가죠. 근데 갈수록 파동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탄력이 둔화되잖아요. 유동성 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지나니까 탄력이 둔화돼. 근데 그때 보시면 블랙홀 위로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가 빠지죠. 그죠? 그러니까 유동성 비록 이제 시간이 오래 흘렀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유동성 장세인데 거기서도 먹혔던 게 블랙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지난번에 작년 7월이었나요? 아무튼 급등 나왔을 때도 여기서 딱 올라왔다가 바로 빠져버리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어디에요? 여기인 거예요 지금. 지난주 이틀 연속 급등으로 이거를 급격 돌파가 나온 겁니다. 3주 전에도 여기를 넘어갔었어요. 넘어갔다가 다음 주에 10% 넘고 나왔죠. 주봉. 그죠? 네. 지금도
어제 살짝 빠지긴 했는데 아무튼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하락비를 본다. 하락비를 본다. 다만 이 하락비를 본다라는 게 뭐 어디까지 급락을 완전 슈퍼 떡락을 한다 그것까진 몰라요. 네, 그것까지 모릅니다. 어디까지 빠질지는 100% 장담할 수 없는데 보통 이제 빠지게 되면 5주선 좀 더 많이 빠지면 10주선.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주봉이 이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고용지표 발표된 날이죠. 금요일 기준으로 주봉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실제로 슈퍼런 음봉, 그러니까 블랙홀 한 부딪히고 음봉 나왔죠. 음봉 나오고 나서 빠졌는데 이때 언제까지 갔냐면 10주선까지 갔거든요. 10주선. 이번에도 이제 10%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다음 주에 10주선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과거 차트를 보더라도 과거에도 여기를 벗어났던 게 언제? 2008년도 금융위기. 네. 이때가 이제 2008년도인데 여기는 이제 IT 버블, 그때 그 닷컴 버블 제외합니다. 말도 안 되는 장이기 때문에. 네. 2008년도 요때예요, 요때. 이게 2008년도인데 이 이후에 이 전후로 보더라도 여기 블랙홀을 넘어갔던 적이 거의 없어요. 넘어가면 그대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진짜 유동성 상세 이때를 제외하면 거의 확률이 진짜 거의 100% 정도 수준이다. 정말로. 제가 웬만한 100%란 말 잘 안 쓰는데 보시면 보십시오.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유동성 공급이 시작이 됐죠. 쭉쭉 가요. 못 가서 빠지고, 그죠? 여기 살짝 근처까지 갔다 빠지고, 여기도 살짝 갔다가 빠지고, 그죠? 웬만하면 여기를 못 뚫거든요. 웬만하면 뚫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네, 한때 살짝 여기서 살짝 넘어가죠. 그냥 바로 그냥 급락이 나오는 모습 보이죠, 여러분들? 네, 이게 블랙홀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로나 전이죠? 뚫고 올라가죠? 바로 급락. 이 무시무시한 시그널이 바로 이 블랙홀이라고. 근데 지금 그거를 얘가 겁도 없이 막 기웃기거리고 있는 거예요. 올라온 거죠, 여기까지. 네, 이 블랙홀 시그널. 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얘만 그런 게 아닙니다. S&P도 마찬가지예요. S&P도 똑같이 지금 블랙홀 시그널에 해당이 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하락 전망하고 있고, S&P도 마찬가지 하락 전망이고, 그리고 나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수렴 추세예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일봉이 어디였지? 잠시만요. 일봉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네, 여기 검정색 라인 보이시죠? 요거 밑에 요거 보이시죠? 딱 이제 곧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상단까지 한번 찍을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위에를 살짝 찍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못 미치고 살짝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게 되면 하단 테스트, 그죠? 혹은 저번처럼 이탈, 그렇죠? 이탈하거나 혹은 여기서 지지 테스트가 나오거나 봐야 되겠죠. 네. 만약에 이탈한다라면은 지난번에 살짝 깼었어요. 지난주에 살짝 깼다가 이제 그 PCE 지표가 저 개인적으로는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예상과 다르게 부합으로 나왔죠. 컨센 부합 나오고 나서 이틀 연속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고 있는데 지금도 현재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67%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빠지게 되면은 이 추세선 이탈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얘도 그렇고 S&P도 똑같이 수렴입니다. 자, S&P도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검정색을 표시해놨죠. 네. 여기 라인 하나 있고요. 요거 이렇게 있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죠? 이렇게 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상단에 부딪혔어요. 나스닥 100지수는 상단에 좀 못 미쳤습니다만은 S&P 100지수는 여기서 지금 부딪혔습니다. 이 라인이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저항받았습니다. 여기도 저항받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어제도 7번, 네, 무려 7번이나 저항을 받은 아주 강력한 추세선이 되겠습니다. 이걸 왜,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 번 저항을 받으면 받을수록 많은 투자자들이 이 추세선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죠? 네, 물론 100%는 없어요. 당연히 한번 저항받았다고 100% 빠지느냐, 그런 게 어딨습니까? 당연히 뚫릴 수 있죠. 뚫으려고 있는 겁니다. 저항선은
지지선은 깨라고 있는 거고. 근데 아무튼 여러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건 사실이다. 상단에서 저항 받았으니 그 다음 차례는 뭐예요? 최소 뭐 하단까지 가든지 최소 눌리든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지금 추세를 좀 잘 살피면서 봐야 된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게 S&P는 제가 이제 어제 우리 그 유로연합에도 말씀드렸는데 얘가 지난주까지 S&P가 양봉이 4개가 나왔었거든요. S&P 양봉이. 자,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제가 어제는 즉 어제 화요일이었었죠. 아니 월요일. 어제는 그러니까 월요일 S&P는 이제 음봉이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최근에 패턴을 보게 되면은 거의 뭐 양봉이 2개, 3개, 맥시멈 4개까지 맥시멈 4개 나오고 나서는 음봉이 나오더라 라는 패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딱 음봉이 나왔죠. 자, 그러면 다음은 뭐냐면, 자, 양봉이 4개가 나온 이후에 음봉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자,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4개죠, 양봉, 음봉 2개 이상. 또 하나, 둘, 셋, 넷, 음봉 여러 개. 그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음봉 2개. 맞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음봉 2개. 자, 하나, 둘, 음봉 2개. 하나, 둘, 음봉 2개. 그러니까 양봉이 3개, 혹은 뭐 이렇게 2개, 3개, 4개 이상 나온 다음에 음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음봉 하나로 끝난 적은 사실 별로 없어요. 있긴 있지만 별로 없습니다. 네. 대부분 최소 음봉이 2개 이상 나왔다라는 점. 따라서 저는 오늘도 음봉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S&P 선물은 0.4% 빠지고 있는데 오늘 본장이 이제 개파락 출발하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S&P가 오늘 음봉 나올 수 있다. 음봉 나올 수 있다. 자, 그다음에 M7 주가 좀 볼 텐데 자, 어제 엔비디아랑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예,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호재가 있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될 거다라는 소식이 급등이 나왔던 거죠. AI 관련주 아닙니까? 네. 얘가 이제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는 덩달아서 엔비디아도 같이 올라간 거예요. 엔비디아도. 그죠? 최근에 이제 분봉 흐름이라든지 일봉 흐름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이 흐름과 나스닥의 흐름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코스닥이 일부 종목들에 의해 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한다 말씀드렸는데 그것처럼 마치 그래서 엔비디아의 분봉을 제가 좀 뜯어봤는데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엔비디아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자, 지금 여러분 60분봉을 보고 계십니다. 60분봉입니다. 보시면 제가 선 2개를 그어놨어요. 추세선인데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점. 정확하죠? 매우 정확한 추세선입니다. 그죠? 찍으면 그냥 급락이 나올 때 살짝 눌릴 때도 있고, 그죠? 살짝 눌릴 때도 있고, 이렇게 급락을 할 때도 있고. 맞죠, 여러분? 네. 근데 그걸 어제 딱 찍고서 빠지면서 새벽 5시부터 빠지면서 마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상단에서 밀리게 되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단선 봅니다. 자, 지지받고, 여기도 지지받고, 여기도 지지받고, 여기도 지지받았고, 여기도 지지받다가 빠졌고, 여기도 지지받았었고, 그죠? 그러면 최소,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 가겠구나. 이게 뭐라고요? 60분 봉이란 말이에요. 1시간마다 하나씩 만들어져요. 그죠? 1시간마다. 그래서 이게, 다이렉트로 한 번에 쫙 빠져버리면은, 여기까지 올 것이고, 오늘. 그러니까 몇 시간 걸리면은 한 요 정도까지 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한 이 정도까지 온다고 쳤을 때, 예상 등락률은 마이너스 3.8%, 3.9% 정도가 나오더라. 여러분들. 대략. 예. 잠시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엔비디아 패턴상 이제 고점은 찍었으니 이제 하락하고 나올 차례다. 근데 엔비디아가 빠지면 뭐예요? 나스닥도 빠지겠죠. 이때까지 엔비디아가 하락했을 때는 나스닥이
다 빠졌거든요. 안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는 최대 이제 많이 이 하단선까지 가게 되면은 3점 진짜 8% 언저리 뭐 깨질 수도 있고 또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걸 봐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저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유럽연합에서 20억 달러의 벌금 때렸는데 그 소식으로 이제 하락을 했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요즘 안 좋죠. 제가 지난번에 테슬라도 맥점 찍어서 추가 상승 나오기 힘들 것 같다는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더 빠지고 있어요. 미국 차량 가격 인하이어서 중국에서도 지금 차 사면 인센티브 드릴게요 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거죠. 경기가 안 팔리고 있고 안 팔리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는 더 빠진 거예요. 그죠? 네.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이제 3월 18일 날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요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